이 추위에 누가 아기를 이렇게 버려놨지? 새벽 5시 서울역 광장 한 구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섭은 낡은 털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던 태섭이었지만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거친 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회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태섭은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르곤 했는데 오늘따라 서울역 광장을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쓰레기통 옆에 놓인 낡은 박스에서 나오는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박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파란색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있었죠. 어머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태섭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는데 추위에 떨며 계속해서 울어대고 있었죠. 박스 안에는 분유 몇 포와 기저귀 몇 개,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태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겨우 버텨가는 처지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추운 겨울 새벽에 갓난아기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태섭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를 벗어 아이를 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죠. 괜찮다, 괜찮아. 아저씨가 너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게. 태섭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모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곳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섭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서초구에 있는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죠.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돌보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원장인 조미경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섭은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보육원 주소를 말하자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섭의 간절한 부탁에 묵묵히 운전대를 돌렸죠. 차 안에서 아이는 태섭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그 이후로 태섭은 삶의 의욕을 잃고 거리로 나와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던 과거는 이미 먼 기억이 되어버렸죠.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가족까지 잃으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을 보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조미경 원장이 문을 열었죠. 어떻게 오셨는지. 아, 이 아이는? 조미경은 태섭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섭은 아이를 발견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조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받아 안았죠. 잘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냥 두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섭은 아이를 조미경에게 맡기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미경의 질문에 태섭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라고 하면 어떨까요? 박민수? 좋은 이름이네요. 성은 왜 박씨로 하셨나요? 그냥 민중을 위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태섭의 답변에 조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박민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순간이었죠. 태섭은 보육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작은 생명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은밀히 바라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섭에게는 이 하루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태섭은 몰랐죠. 20년 후 자신이 구한 그 아이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가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섭은 국회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이 특별한 새벽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구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일이었습니다. 태섭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지만 점점 민수를 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죠. 보육원에 도착하면 조미경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김 아저씨 오셨네요. 민수가 오늘도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조미경은 태섭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태섭의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민수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태섭을 보면 항상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태섭의 목소리와 채취를 기억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민수가 태섭을 가장 먼저 부른 단어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태섭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자신을 아빠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수의 맑은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민수 잘 컸네. 태섭은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비록 학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던 터라 글 읽기는 제법 능숙했거든요. 민수는 태섭의 품에 안겨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집중력이 좋았고 호기심도 많았죠. 할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사람인이라고 읽는단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지. 태섭은 민수에게 한글과 간단한 숫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도 민수가 특별히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조미경 원장도 민수의 총명함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영리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기억력도 뛰어나고요. 태섭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태섭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거친 환경에서 생활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탓에 폐와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기침이 심해지고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민수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섭은 조미경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보육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미경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보육원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태섭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민수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지방에 있는 대형 시설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태섭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와의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며칠 후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경기도에 있는 보육원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태섭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4살이 된 민수는 이미 상당히 말을 잘했고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민수 어디 가요? 민수의 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섭은 민수를 꽉 안아주며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우리 민수가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거야.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태섭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일해야 하거든. 대신 민수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섭은 민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회중시계였는데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항상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 민수는 시계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잘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할아버지 찾아올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조미경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지만 창문 너머로 계속 태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안녕. 버스가 멀어져 갈 때까지 민수는 계속 손을 흔들었고 태섭도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섭의 삶에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를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죠. 태섭은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미경도 보육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는 소식만 들릴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태섭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민수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민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박민수라는 이름을 찾아보곤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육원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박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섭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변호사가 자신이 구했던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태섭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육원 출신 박민수 변호사, 무료 변론으로 화제.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 박민수 변호사.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태섭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구한 그 아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었죠. 태섭은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서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비록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변호사가 자신의 민수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잃지 않았죠. 태섭은 몰랐습니다.
그 운명적인 재회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민수는 책상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이 된 민수는 이제 제법 이름을 알린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민수는 누가 봐도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민수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했거든요. 너는 부모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보육원 아이들은 원래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어. 주변 어른들의 이런 말들이 민수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특히 사회 과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사회 구조와 법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법조인이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변호사라는 직업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죠. 비록 4살 때 헤어졌지만 그 따뜻했던 손길과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건네준 회중시계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언젠가 꼭 할아버지를 찾아뵐 거야. 민수는 어려서부터 이런 다짐을 해왔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민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보육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한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민수야. 너 보육원 출신이라며? 같은 과학생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불편했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부모님이 누군지는 알아? 아니요, 모릅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민수는 윤소희와 만났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소희는 민수와 함께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죠. 민수 오빠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요. 소희는 민수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방학 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법률 상담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도움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수의 말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마음씨와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었죠.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민수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보육원에서 받는 생활비로는 부족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소희는 늘 민수를 걱정했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저에게는 이 길밖에 없거든요. 민수에게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거든요. 2년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민수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보육원 동기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죠. 민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보육원의 희망이야. 조미경 원장은 민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서 태섭이 데려온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된 민수는 대형 로펌의 제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연봉도 상당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민수는 사회적 약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작은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은 대형 로펌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었죠. 민수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은 노숙자 강제 퇴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죠. 이분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형편이 어려울 뿐이에요. 민수는 법정에서 열정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비록 완전한 승소는 하지 못했지만 대안주거시설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낡은 손이지만 따뜻했던 그 할아버지의 손길 말이죠. 그 후로 민수는 빈곤층 주거권, 노동자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의 사건들을 전담하며 이름을 알려갔습니다. 언론에서도 민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보육원 출신 변호사,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대다. 박민수 변호사, 무료 변론으로 화제.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민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득권층과 보수 정치인들은 민수를 불편해했죠. 저 젊은 놈이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이상론만 늘어놓는다. 보육원 출신이면서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런 비판들이 민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활동했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죠. 소위는 그런 민수를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국회 보좌관이 된 소위는 민수의 활동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 오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소희가 어느 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요? 국회에서 빈곤층 주거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에요. 오빠가 증인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회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소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청문회 준비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국회 본청사 15층에 있는 정책위원회 회의실은 오전 9시부터 이미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빈곤층 주거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민수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죠.
드디어 국회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신념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빠, 긴장 많이 되죠? 소희가 민수 옆으로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은 떨리지만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거든요.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발표 자료였죠. 빈곤층의 현실적인 주거 실태부터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석에는 여당 소속인 김영훈 의원이 앉아 있었죠. 50대 중반의 김영훈은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훈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이런 청문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거든요. 박민수 변호사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유명하시죠. 김영훈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영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은 보육원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갑자기 나온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이 왜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논의할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책에서 배운 얘기만 하겠네요.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김영훈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민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경험이라. 그래도 실제 정책을 만드는 것과 변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김영훈은 계속해서 민수를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김영훈의 분위기에 휩쓸려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민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발표 내용보다도 자신의 출신이 먼저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회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노인이었는데 손에는 쓰레기 봉투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가만히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청문회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태섭이었죠. 태섭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국회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던 중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박민수라는 이름이 들려온 것입니다. 태섭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20년 전에 구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섭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의원들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남성이 보였죠. 비록 많이 성장했지만 태섭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이 서울역에서 구한 그 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고 약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원들이 민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죠. 민수는 김영훈의 계속되는 견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빈곤층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가 자료를 펼치려 하자 김영훈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혹시 본인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또다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죄송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중요하죠. 가족 배경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책을 논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군요. 김영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김영훈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 뒤편에서 지켜보던 태섭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민수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자신은 단순한 청소부에 불과했고 이런 자리에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섭은 주먹을 꽉 쥐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럼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영훈이 마지못해 민수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민수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빈정거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현실을 모르는 소리네. 이론만 아는 사람의 전형적인 발상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감도 사라져갔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태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민수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서로 속삭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현재 서울시 내쪽방촌 거주자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지만 김영훈 의원은 시계를 보며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 통계는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이라도 제시해 보세요. 김영훈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임시주거 지원 확대와 잠깐만요. 이번에는 야당 소속 의원 한 명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육원에서 나와 바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하셨던 거 아닌가요? 또다시 민수의 개인적 배경을 문제 삼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지쳐가고 있었죠. 아무리 성의껏 준비해온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도 의원들은 자신의 출신만을 문제 삼고 있었거든요. 의원님,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죠. 회의실 뒤편에서 지켜보던 태섭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고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민수가 4살 때 헤어질 당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매달려 울면서 떠나기 싫다고 했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을 말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왜 아무도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민수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가 다시 입을 열려 했을 때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회 보좌관 중 한 명이었는데 민수 앞에 커피잔을 놓다가 그만 실수로 쏟고 말았죠. 아, 죄송합니다. 보좌관이 급하게 휴지로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죠. 그런데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 뭘 안다고 국회까지 들어와요? 보좌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몇몇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비록 그들도 민수를 무시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영우는 오히려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섭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섭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든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갑자기 일어서니 의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와주세요. 김영훈이 귀찮다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태섭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저기요.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김영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계속해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태섭을 바라보았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라고 하셨죠? 태섭이 보좌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보좌관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입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태섭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태섭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의 그 목소리, 그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거든요.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서울역 쓰레기통 옆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제가 구했습니다. 태섭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고 있었죠. 추운 겨울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할아버지, 보육원에서 책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 마지막 날 건네준 회중시계까지.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청문회라는 형식적 절차는 모두 사라지고 단지 20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자만이 남았죠. 김영훈을 비롯한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젊은 변호사에게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다른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회의실 안의 정적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와 태섭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죠. 김영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변호사가 갑자기 청소부 노인과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영훈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태섭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태섭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태섭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작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못 알아볼 뻔했다. 태섭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보육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할아버지가 읽어주던 동화책, 마지막 날 받았던 회중시계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라고 조롱당했던 변호사와 청소부 노인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소희는 회의실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평소 자주 언급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소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태섭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노인의 손과 부드러운 젊은이의 손이 마주쳤을 때 시간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민수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너한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태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를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신문에서 내 소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태섭의 말에 민수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영훈은 이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 변호사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다른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민수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너는 정말 할아버지의 자랑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말에 태섭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선행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죠. 김영훈도 이제는 더 이상 민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박 변호사님, 김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김영훈의 사과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섭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이해한다고요? 괜찮다고요? 태섭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태섭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에 버려진 아기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태섭이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구한 것은 저예요. 태섭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전말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민수는 태섭을 말리려 했지만 태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태섭의 말에 김영훈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최성진 환경미화 반장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섭과 함께 일하는 동료였죠. 태섭이 형,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 최성진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태섭이 이런 상황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진아, 이 아이가 내가 항상 얘기했던 그 아이야. 태섭이 민수를 소개하자 최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20년 전에 구하셨다던 그 아이요? 최성진도 태섭으로부터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태섭의 말에 최성진은 감동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곧 전국에 알려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소희는 계속해서 상황을 촬영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소희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박민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태섭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민수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섭의 격정적인 외침이 끝나자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영훈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방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섭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태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민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괜찮지 않아, 민수야. 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잖아.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이 아이가 누군지나 알고 그런 말을 했나요? 태섭은 김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영훈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의원님, 갑자기 민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죠. 민수는 태섭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로 길바닥에서 주어진 인생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서울역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민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죠. 민수는 태섭을 바라보며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분 덕분입니다.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말에 태섭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줄곧 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는 잠시 멈춘 후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냉소적이었던 의원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죠. 김영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훈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영훈의 사과에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사과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소희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보좌관들과 방청객들이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태섭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수가 태섭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태섭도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생중계를 통해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박민수 변호사님, 할아버지와의 재회 소감이 어떠신가요? 20년 만의 만남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먼저 태섭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태섭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민수가 옆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해라. 민수는 기자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서울역에서 버려진 저를 이분이 구해주셨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 할아버지가 지나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민수는 태섭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김영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곧 언론에 보도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김영우는 서둘러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한 사람을 판단했던 제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빈곤층 주거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김영훈의 발언이 끝나자 한 기자가 태섭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20년 만에 민수 씨를 다시 만난 소감이 어떠세요? 태섭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격려를 받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섭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니 할아버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기자들은 태섭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따뜻했다는 거죠. 태섭의 증언에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최성진이 기자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태섭이 형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항상 그 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최성진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이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재회. 보육원 출신 변호사와 은인 할아버지의 20년 만의 만남.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다. 기사 제목들만 봐도 얼마나 큰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수만 번 공유되었고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박민수 변호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태섭 할아버지께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전국적으로 이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차 정리되어 가자 김영훈이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발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섭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구해주신 이분처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민수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빈곤층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민수의 말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임시주거 지원 확대, 자활 프로그램 강화, 교육기회 제공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었죠. 의원들은 민수의 제안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민수의 말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민수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길바닥에서 주워온 인생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를 주어서 구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의 박수였죠. 김영훈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훌륭한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영훈은 태섭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를 우리 사회에 선물해 주셔서요. 태섭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영훈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위의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취재 경쟁이 치열했죠. 민수와 태섭이 회의실을 나서자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욱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에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태섭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오늘 김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진심 어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훈도 옆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빈곤층 주거 정책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 전 국민을 감동시키다. 편견을 깨뜨린 진정한 사랑의 힘. 방송사마다 이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이야기네요. 태섭 할아버지께서 진짜 영웅이시네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감동과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조미경 원장이 민수와 태섭을 찾아왔습니다. 과거 민수를 맡아 키웠던 그 원장이었죠. 민수야,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리고 김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조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민수를 데려와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조미경의 증언은 언론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빈곤층 주거 정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임시주거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렸고 자활 프로그램도 크게 확대했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민수는 더욱 유명해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태섭과 함께 살면서 더욱 열심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죠. 태섭도 민수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민수를 도우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소희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워온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태섭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